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어제 서해 최북단 서해 도서 지역에서 폭 90여 발을 사격하며 사흘째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후반 탈당한 뒤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광주에 이어 이번 주엔 부산을 방문하는 등 전국 순회 방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방송에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당면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1월 8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전국이 영하의 날씨로 춥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젖었으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얼어붙었으면 100분의 50으로 줄여서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 금요일 포사격 도발을 시작했는데 주말 내내 도발이 이어졌어요. 네, 북한이 지난 금요일 5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포사격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작된 포사격은요. 오후에 4시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군이 연평도 북쪽에서 포사격을 했고 약 1시간 동안 90여 발 이상이 발사가 됐습니다. 발사 결과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모두 떨어졌고 이남으로 떨어진 포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측 피해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북한은 토요일이었던 그제 오후 4시 이후에도 연평도 북쪽에서 포탄 6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근 도서 지역 주민들에겐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네, 일단 인천 옹진구청이 어제 오후 4시 43분쯤에 이 포성이 들리고 있는데 연평 부대에서 대응 중이니 야외 활동에 주의를 해달라는 이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일단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포사격을 해놓고선 북한이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김여전 북한 노동단 부부장이 어제 오후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지난 토요일 6일은 포사격을 안 하고 폭약만 터뜨렸다면서 우리 군이 북한의 기만 작전에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들 고작 폭약 터뜨리는데 포사격이라고 단정을 해서 호들갑을 떤다 그런 식으로 좀 비아냥을 한 겁니다. 네, 우리 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엔 대응을 했지만 지난 토요일과 또 어제는 우리 군 대응 사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흘 연속 도발을 한 이유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북한은 지금도 이 NLL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발은 이 NLL을 다시 한번 또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은 심리전 그러니까 우리 군의 능력에 좀 의문을 품게 하면서 남남 갈등까지도 일으키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습이 일어난 지 엿새가 지났는데요. 이 대표 지금 상태 어떤가요? 네, 권혁기 대표 정무기획실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후유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안정 속에서 회복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 대표 복귀가 정말 빨라야 이달 중순쯤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총선은 좀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회복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복귀 시기에 대해서는 좀 심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정당법상 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을 할 수가 없고 이걸 어기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각 당에서 이 김 씨의 당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좀 이 김 씨의 당적이 빠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침이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일부 언론에선 경찰이 혹시 당적을 좀 공개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좀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좀 검토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곧 있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는 게 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 이렇게 경찰에 전화한 혐의로 60대가 이제 체포를 됐는데 이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고 하네요. 네, 이 사람 일단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2일 오후에 대구 달서구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법원은 일단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면서 일단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러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측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우선 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오늘 오전에 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이 되면서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앞서 서울과 부산 또 광주 등 지역 의료계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좀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서울시 의사의 경우에는 이 헬기 특혜 이송은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부산시 의사회의 지적에 공감을 한다. 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지난 6일에 말씀하신 대로 만났는데요. 이 자리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먼저 해서 이루어진 자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후에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입당은 곧 2, 3일 정도면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신당 창당 행보 잠시 미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번 주에 탈당 선언할 계획이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반쯤에 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또 한 번 또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동안 이 민주당을 선친이 청년일 때부터 2대에 걸친 이 모태신앙 같은 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떠나는 쪽으로 탈당을 하는 쪽으로 굳히고 시점만 현재 남은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성사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내일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참석하는 일정이 있다고 해요. 네, 있습니다. 이 가칭 개혁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만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는 내일 열리는 한국의 희망 이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인데요. 이 자리에는 또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를 할 예정이어서 신당을 창당을 하거나 또 예정인 4명이 모두 모이게 되는데 이 본격적으로 제3지대 이른바 이 빅텐트를 꾸리기 위한 장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쌍특검법 통과 전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위해서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이제 제기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현재 대통령실이 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 등 운영 방법들을 과거 사례나 이 해외 운영 사례까지 함께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에 이 부속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독립적인 좀 부서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인선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대통령실은 이 부속실을 검토를 하는 건 특검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다. 이렇게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선 운항 중이던 항공기 동체 구멍이 뚫려서 비상 착륙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내도 같은 기종이 들어온 건 아닌지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어요. 네, 이 문제의 사고가 났던 기종은 보잉사의 737 맥스 9라는 기종입니다. 이 사고는 미국에서 현지 시각 지난 5일에 무려 이 5,000m 상공을 운항하던 도중에 항공기에서 구멍이 뚫린 건데요.
대형 사고였는데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이 큰 부상 없이 일단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긴급히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해당 기종은 들여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비슷한 기종이 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737 맥스 8입니다. 이 14대가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정부는 일단 이 14대에서 결함이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이 항공사들에게 긴급 지시를 했고 항공사들이 확인에 곧 나설 예정입니다. 네. 어제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곤돌라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났어요. 네, 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앵커께서는 이 스키장 가시면 곤돌라를 잘 타시는지요? 가본 지 제법 오래됐는데 산 위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곤돌라가 네, 필요하긴 네, 한데요. 네. 저는 그 다리 쪽이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앞에 가리는 바도 좀 네. 허술한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저도 너무 똑같습니다. 저도 좀 공소공포증이 사실 있는데 좀 특이한 게 곤돌라까지 이 비슷한 높이까지는 저도 타겠는데 이 곤돌라는 말씀하신 대로 사방이 뚫려 있고 특히 이 발이 닿지를 않고 좀 허공에 그대로 있으니까 저한테는 정말 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났던 뉴스를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잠시 무서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곤돌라가 멈춘 사고는 강원도 평창군의 휘닉스 파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15분쯤에 휘닉스 파크에서 해발 1000m 높이 산 정상을 오간 이 곤돌라가 공중에서 갑자기 정지를 했다가 약 40분 지난 이 10시 53분쯤에 최종적으로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60여 명 정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매달려 있다가 그러니까 뒤늦게 내려온 건데요. 일부 탑승자들은 곤돌라가 사고 당시에 갑자기 멈추면서 곤돌라끼리 좀 부딪히기도 했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씨도 추웠는데 이제 상공에 바람도 불 것 같고요. 네, 구조되기까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정말 추웠는데 이 평창이니까 뭐 좀 오죽했을까요? 사고가 났을 당시에 좀 기온을 보면 영하 6.4도, 이 체감 기온은 영하 12.6도로 여기다 모자라서 초속 약 4.5m의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약 40분 동안 곤돌라에 있으면서 무서움, 추위까지 이용객들이 정말 좀 고생을 했는데요. 휘닉스 파크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완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한국 라면. 그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앵커께서는 좀 라면 자주 드세요? 어떠세요?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좋아하죠. 매우. 매우 좋아하세요. 네네. 저도 좀 매우 사실 좋아하는 편인데 실은 최근에는 뭐 육아 일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좀 한 끼 간단하게 좀 빠르게 때울 수 있고 무엇보다 좀 설거지 거리가 적으니까 저는 진짜 좀 자주 먹는 편인데요. 이렇게 인기 많은 우리 K라면이 지난해 역대 최고로 많이 좀 수출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2년 전과 비교를 해서 24% 늘어난 9억 5,200만 달러, 약 우리 돈 1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이 연간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5년부터 9년 연속이나 증가세입니다. 이렇게 라면이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이유 뭐 때문인가요? 예, 뭐 당연히 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이 맛있는 거, 맛이 단연 주된 이유겠지만 아무래도 특히 요 몇 년 사이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이 K-팝 또 K-드라마의 인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영화 기생충에서 이 짜파구리, 이른바 이 짜파구리를 만들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뭐 이것 때문에 한때 뭐 이 농심 두라면이 진짜 많이 팔렸고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걸 만들어 먹었던 인증샷까지 날리기도 했었죠. 라면 업계는 올해도 이 한국 라면 K라면의 수요가 이 인기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일대 다방에서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 이모 씨가 구속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피의자 57살 이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씨는 영장 실질 심사 전에 기자들과 만나선 뭐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또 지난 5일에 경기도 고양과 양주의 다방에서 혼자 일하던 60대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도주를 했고 경찰의 공개 수배 끝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이 20여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해 11월에 출소를 한 뒤 한 달여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씨 얼굴 등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1도, 대구 영하 5.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중부지방이 영하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8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4도, 부산 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종일 춥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길게 가지 않고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빠르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복잡한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사고 여파까지 더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 부근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3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는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쪽으로 정체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사고 때문에 혼잡하고요. 이 전후로는 수성 나들목에서 강동대교,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민생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합니다. 강기정 시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희 인터뷰 선뜻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5월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하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 시장님이 감사 인사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걸 SNS에 올리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이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거에 적극 동의해 주셔서 감사한 거고요. 네. 이러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 다 동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의를 넘어 행동으로 옮겨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전문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도 5.18을 폄훼하는 이런 내용을 담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폄훼와 왜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동의를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미 지금 이 하태경, 성일종, 이하경, 이병훈 의원 4인으로 추진본부도 구성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행동으로만 결정해 주시면 곧바로 잘 될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절차적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은 이번 청소에서 원포인트 개헌 이뤄내자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헌법은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헌은 국민적 동의, 개헌 내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 또 정치권의 어떤 합의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여야를 불문하고 또 대통령까지를 포함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합의가 있었고요. 네. 또 국민적으로 다 동의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지금 4.19까지만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데 5.18까지 넣자라는 것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
국민적인 동의 이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점이 없다. 특히 총선하고 함께 원포인트로 갔을 때는 비용도 절감되고 또 물리적 시간도 충분하다 해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역시 행동하겠다는 결심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광주 방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당 승리라는 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기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승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광주는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나왔지만은 12.12 쿠데타 세력이 광주 학살을 할 때 저항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광주의 정신은 광주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헌법 전문에 넣어서 반드시 승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셨다고 보고 이제 그런 점에서 행동해야 할 때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전두환 씨라고 우리가 써왔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자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대를 정확히 역행하는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진짜로 광주 시민들에게 또 5.18에 대해서 고맙고 존경심이 있다면 즉각 행동하는 헌법 전문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행동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여야 대표가 각각 DJ 여록을 인용하면서 이제 혁신 의지 밝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 이재명 대표는 이제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말씀도 들었고 이재명 대표의 대독 글도 축사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통합 정신을 강조한 만큼 통합의 기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의 어떤 이념이고요. 기본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 또 국민이 통합되지 못한 점을 잘 통합하는 그런 행보가 있어야 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그런 행보를 맞잡아 주는 것이 두 번째다 생각합니다. 이런 DJ 정신의 통합은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큰 통합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이번 주 탈당선언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행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건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낙연 전 총리의 그 고민 이런 것은 공감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 바로잡아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거대 권력 대통령 중심지하에서 대통령과 겨루려면 야당은 단결해서 견제 세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총선을 앞두는 야당의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지에서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야당의 단결된 힘을 통해서 야당의 단결을 통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그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 이것이 정말 옳다 하더라도 야당의 단결을 통한 정치 개혁의 실현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광주 시정에 관해서 주로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장 직무수행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46%, 잘못하고 있다 43%로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시민들이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겸허히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마다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또 도는 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46% 잘한다, 43% 부정이다라는 수치를 등급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광주 시민들은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 46%가 잘한다, 43%가 더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로만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몇 등이다, 전국에 몇 등이다라고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이건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더 노력해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각 지역에 따라 또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퍼센트로 순위를 세우는 거는 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보고요. 해당 여론조사는 KBS 광주 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된 조사로 2023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6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인터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 혹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내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도시철도 2호선 신속 완공이 15% 이렇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2호선 공사 계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호선 1단계는 현재 한 7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5년까지 공사가 마감되고 26년에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었고 계획상으로는 29년에 개통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님 지난 2일 새해 첫 정례 조례에서 더 살기 좋은, 더 즐기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함께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더 살기 좋은, 더 즐기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위해서 2024년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더 살기 좋은 광주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도 막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도 잘 지키고 또 산업도 키우고 특히 창업을 활발히 해서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놀거리의 대표적인 것이 복합 쇼핑몰입니다. 광주가 복합 쇼핑몰이 없어서 복합 쇼핑몰을 세 군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산업을 키워야 지역이 활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놀거리도 키우고 산업을 키우는 이런 걸 통해서 더 살기 좋은, 더 즐기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깐 얘기는 해 주셨는데 그 즐기기 좋은 광주광역시 올해도 꿀잼 광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3대 노잼 도시 중에 하나라는 오명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재밌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복합 쇼핑몰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복합 쇼핑몰 지금 3종 세트가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고요. 또 광주에는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네. 영산강 백리길을 포함하여 Y 프로젝트라고 표현되는 이 영산강 프로젝트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광주는 얘기가 많은 도시입니다. 여러 역사나 문화나 어떤 음식이나 그래서 역사, 문화, 음식 등의 어떤 축제를 잘 정돈하고 조합하고 융합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2년째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걸 통해서 광주가 재밌는 도시, 사람들이 머무르고 찾고자 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새 4대 시정 구상으로 이제 산업, 교통, 인구, 돌봄을 이제 꼽았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인구하고 돌봄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역 소멸 문제 말씀하셨는데 청년 뭐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 유출입 상황이 지금 광주가 어떤지 어떤 정책적 요인책 뭐 일자리 같은 거요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 22년 통계로 보면 한 7,600명이 인구가 유출되는데 그중에 4,700명 절반 훨씬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22년 말 통계로. 청년들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 광주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살기는 재미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도 준비하고 있고 또 주거 정책도 청년들에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주거 정책도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임대 평생주택, 그런데 그 주택은 좀 고급스러운 30평 이상형의 그런 임대주택도 지금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 정책과 주택 정책과 놀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 교육 정책을 잘 결합하면 광주는 18개의 대학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학의 도시인데 그런 교육 정책을 잘 조합하면 우리 광주의 청년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광주에 머무르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4대 시정 구상 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이 들어 있습니다.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든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이런 것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저출산 대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같이 묶어서 한번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광주에 이제 어린이병원이 심야 어린이병원 없어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약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3년 사이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열었더니 밤 12시까지 어린이 아프면 오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고 그래서 이걸 현재 하나 지정했는데 어린이가 많은 곳에 한 곳 또는 두 곳을 추가 지정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돌봄 정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광주시가 해보고 있습니다. 이 돌봄은 기존 돌봄보다 더 확장되고 틈새를 메우는 그런 돌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 혁신상도 받고 했는데 이런 돌봄을 이제 ICT나 새로운 AI를 결합시켜서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걸로 24년에 그렇군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으로부터 비대위 현안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인간의 자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날씨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역대 가장 더웠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 그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방식을 돌아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 혹은 시민 실천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네가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냐, 유별난 짓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소비 후에 불가피하게 쓰레기가 배출될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려면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문제도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대구 영하 6.3도, 광주는 영하 4.5도 등을 보이고 있고요. 강한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중부지방이 영하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4도, 부산 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종일 춥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길게 가지 않고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빠르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2도, 부산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수도권의 3에서 곳에 따라 10cm 이상,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는 5에서 많게는 15c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지난 2일부터는 전국 순회 방문을 통해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현안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본업은 회계사고 참여연대 네. 공동집행위원장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지내고 계시고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법무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비판했고 이에 침묵한 데 실망했다며 참여연대 떠났습니다. 이후 대선 때는 회계사와 경제 전문가로서의 지식 활용해서 대장동 저격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비판도 많이 받고 그전에 인간관계도 많이 끊기셨을 텐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제 맡은 바 본분,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요.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직접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한 위원장이 네. 어떤 역할 해달라 하면서 비대위원직 제의한 겁니까? 작년 12월 26일경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셨고요. 한 네네. 2, 3일 전쯤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말씀 중에 사실은 연설문 내용 중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본인이 정치를 이렇게 86세대를 그리고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정치에 들어서지 않았을 거다.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고 그러한 답변을 함께 모색해보자, 고민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셔서 많은 고민 끝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수락하신 건 아니세요?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 하셨습니까? 고민을 했죠. 많은 고민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락하셨다고 했는데 네. 예컨대 내가 이런 역할은 잘할 수 있겠다. 그 의미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 수락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경제민주화라든가 재벌개혁에 대한 일을 맡았었기 때문에요. 이번 앞으로 제가 여의도 정치에 언제까지 발담글지는 모르겠지만 짧으면 3, 4개월 동안이라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이슈들을 많이 좀 노력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좀 이제 이와 같이 부탁한 사항들 중에서는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공동선을 위한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안들을 좀 내놨으면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 이런 메시지 이제 내놓고 있고요. 수락 연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86 운동권 정치 청산,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전국 순회 방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초반에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열흘 남짓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분명히 첫발을 내디딘 것에 비추어 본다라면 상당히 평균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도 좋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4월 총선 승리라는 절대절명 과제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점은 꼭 해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관건이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국민의힘 당선자의 가능성이 약 6, 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호출되게 되어졌는데요. 그만큼 저는 냉정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비롯하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또 그것과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떨어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 부분을 좀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민심에 좀 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과 다시 더 되돌아가긴 합니다만은 격차 해소를 위한 그리고 양극화되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또 3개월 동안 실천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4월 총선 이후의 일로 미뤄질 일이 아니라 4월 총선 때까지 90일 동안 보여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렇군요.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약속 내지는 추진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대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에 가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호남 표심에 이제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호남 민심은 단순한 광주행에 속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도 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느낀 광주 민심 어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호남 민심과 중도층의 향배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둘 다를 잡아야 될 테고 결국은 이 둘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계속된 메시지는 그겁니다. 대결과 증오의 정치, 극단적 진영의 대립을 넘어서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저도 이제 고향이 광주이기도 하고 초중고로 광주에서 나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제가 명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국민의힘을 바라보았던 시선과는 보다 더 다른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첫발 내미는 것으로 광주 민심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의 첫 번째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부산에서 첫 현장회의가 열리는데 네. 부산에서 현장회의 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주요 의제가 될까요? 사실 이제 솔직히 저도 부산 일정 1박 2일 일정이 될 것이라고는 이제 어제 알게 됐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언론을 보고 알게 됐고 또 이제 곧바로 또 일정을 통보받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산 엑스포 탈락 이에 따른 어떤 민심의 이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인데요. 저는 제 지금부터 발언이 조금은 국민의힘 지지에 영향을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지역 특화된 공약을 할지라도 항상 전국적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이제 참여연대 시절에도 그랬었고 현재 많은 야당들 진보 정당들이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 부산에서 가덕도 공항의 어떤 비경제성, 교육 대비 비용의 경제적 관점에서 비효율성을 지적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같은 지적들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다만 앞선 선거에 눈이 멀어서 성급한 공약들, 성급한 약속들을 하게 되면 우린 이미 하나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전북에서 있었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라고 하는 실패 사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선거용 정책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남발하지 않고 좀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지지율에 얽매이지 않고 그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또 진정성이 느껴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때 그 비대위 회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비판적 의견 자유롭게 난상 토론 잘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숨기지 않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우리 비대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정치 초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주당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회의 정도 이렇게 좀 서먹서먹했고요. 네. 앞으로 우리 진행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발하고 그리고 당의 기존의 시각과 다른 말씀들을 조금 자칫 보기 중구난 방식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열흘이 지난 만큼 2주, 3주 지나면 또 다들 진정성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활발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래야 또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처럼 노련하진 않더라도 좀 이렇게 뭐 하는 일들이 서툴더라도 거기서 또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 7명 외부 비대위원들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따로도 만나고 또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요. 정말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문법, 여의도의 사투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아주 발랄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계속 총선용 악법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여야는 지금은 이제 표결 시점을 놓고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저도 이 부분 하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경제 전문가라면 경제 전문가인데 그 이름을 김건희 특검이든 도이치 주가 조작 특검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저 역시 악법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더 밝혀질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외부 비판적인 언론조차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갑론을박의 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실 하나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분들 사실관계가 정해진 만큼 이 사안이 기소되어지고 처벌되어질 사안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변호사 한 명이 검사 출신 법조인 한 명이 혼자서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만약에 전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토도 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데 이것을 무려 20명의 특별검사, 이것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규모에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석 달을 끌어야 될 일인지 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정치 특검이다, 총선용 특검이다라고 보고요. 본인들 주장이 맞다라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이건 기소할 수 있다라면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다라면 일주일이면 되는 일이다. 절대 석 달을 끌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국민들 여론이 70% 가까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대위원으로 되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도 이렇게 만나보고 했는데 이와 같은 70% 특검 찬성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특검 그 자체의 사안별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중도 확전 총선 승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앞서 저의 10월경에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금은 이게 벌써 공격적인 말씀을 조금만 드려본다라면 몇몇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수석분들의 인터뷰를 보노라면 상당히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결국은 정권 초 6개월 1년 동안은 어떤 삐그덕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모두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이전 정권에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2년여가 다가온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모든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모든 책임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반성해야 될 부분 통렬히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약속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그것이 이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6 운동권 정치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다만 저는 이 이슈를 가지고 총선의 어떤 핵심 이슈여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86세대 그리고 민주당 일부 운동권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생명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이슈에서만큼은 조금은 전면화시키기보다는 사안별로 이분들의 민주당이 그리고 86세대 분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만큼 국민들의 심판으로 국민들의 시각으로 교정되어질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86 운동권 정치 청산이다 이런 걸 막 레토릭이나 수사로 강조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비전이나 정책으로 훨씬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말씀이십니까? 네, 저도 정확히 진행자분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언제까지 정치라고 하는 영역을 대결과 증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악마화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거를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흑색선전하고 또 거짓을 퍼뜨리면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정권이 그리고 그러한 그렇게 해서 얻은 의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공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대안을 내놓고 올바른 시각들을 내놓고 어떤 특정 지역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책 관점에서 비전들을 내놓은 것이야말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신당 창당 관련 질문 드릴게요. 네. 이준석 신당이 현역 의원 합류에 이어서 나흘 만에 온라인 당원 4만 명을 모집하는 등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분열적 요소인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는 이준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최근에 떠났던 여러 가지 천하용인이라고들 하시죠. 그분들 한 분 한 분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분들을 다 보듬어 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들, 발언들을 국민의힘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아우를 수 있어야만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 앞으로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공학에 기댄 셈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금태섭 신당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빅텐트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기존의 정치공학에 대한 셈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로지 국민들만을 이게 이제 레토릭으로 또 이거조차 끝날 수도 있지만 국민들 마음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누구의 또 어떤 판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네. 총선을 앞둔 지금 민주당이 처한 가장 큰 위기,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방패막이 정당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이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단히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이분들 친명 정당, 소위 말하는 개딸 정당으로 모습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합리적인 몇몇 분들조차도 자리 잡기가 힘들고 또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한 국민의힘이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 파트너로서 민주당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다만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적어도 4월 총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헬기로 서울대병원 이송된 것 놓고도 특혜 논란, 지역 의료 비하 논란 빚어졌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의사회는 이 대표 고발할 예정이라고까지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가급적이면 지금 병상에 계신 분이라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사건을 접하고서 이런 겁니다. 많이 지금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이 돌던데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병, 위태로웠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곧바로 무슨 말과 모순이 되냐면 대단히 위중한 상태였으면 부산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의 뜻에 의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단식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항상 행보에 있어서 뚜렷하지 못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잡음들을 일으켜내지 않나.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민심이라든가 의사 권역에서는 상당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급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률 70%라는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7일과 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서울 명동 줄서기 표지판으로 인한 교통 혼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명동 입구 버스 정류소에 줄서기 표지판을 세웠었는데요. 운영을 유예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언제, 왜 세운 거예요? 지난달 27일에 세웠거든요. 이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이라는 곳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특징을 요약하면 좁고 복잡한 정류장입니다. 얘가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중에 도심이고요. 차가 굉장히 막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 서는 버스 노선이 2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버스가 다니니까 당연히 이용객도 많은데 하루 탑승객 수가 한 9,5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정류장이에요. 근데 정류소 공간은 한 3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버스가 지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좁은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타려고 뛰어가거나 이제 밀집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원들도 좀 있었다라 그래요. 여기 사고 날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 표지판이 뭐냐면은 각 노선 번호를 단 표지판 기둥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 번호가 M5107번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번호를 달아가지고 기둥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탈 버스 표지판 앞에 각각 서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29개의 표지판을 쭉 세워놓은 겁니다. 처음에 서울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밀집도도 좀 낮출 수가 있고 줄 설 때 앞에 어디 이게 줄인지도 잘 보이고 좀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결과는 더 극심한 교통체증. 이 교통체증이 왜 일어난 거죠? 이 표지판들 때문에 엉켜있게 됐는데 현상을 보면은 이 버스 꼬리물기, 그러니까 열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상이 굉장히 극심해졌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심했냐면 이 서울역에서 명동입구 정류장이 한 정거장인데 평소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근데 표지판을 설치하고 나니까 40분에서 50분까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버스 정류장 풍경을 생각해 보면 버스가 한 대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지 않고 이렇게 뭉쳐 있다가 알아서 탈 사람들은 가서 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노선 표지판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버스가 그 자리에 와야지만 사람들이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버스가 딱 주차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쭉 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는 제각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조금 저 앞에서부터 타잖아요. 미리 서 있으면 가서 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오지 못했을 때도 타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반드시 와야만 타다 보니까 버스들이 기다려야 되고요. 이 주차를 좁은 공간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버스가 연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대기 시간까지 길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정체 현상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시민들 오히려 더 불편해진 거네요. 네.
그것도 이제 기다리는 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버스를 이용하면은 하나의 버스만 꼭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대체할 수 있는 버스 노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그 줄에 기다리다 보니까 반드시 그 버스만 타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융통성 있게 사람이 저거는 좀 적으니까 내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저 버스를 타고 가서 갈아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 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꽤 오래 기다렸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린 그 버스만 타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다시 정체 현상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줄이 퇴근길에는 길게 늘어서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보니까 어느 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데 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광경들이 있더라고요. 이 줄 몇 번 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줄 선 사람들끼리 엉키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줄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차들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차들도 순차적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질 못하니까 뒤가 또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아서 사과를 하고 또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지난 5일에 서울시가 일단은 운영을 유예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오히려 사고가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유예를 결정을 했고요. 철거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어떻게 할지는 보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제인 토요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갔거든요.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제 눈 맞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이런 과정들, 둘러보는 과정들을 생중계를 했는데 사과했어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로를 신중치 못하게 했다. 많은 분들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이 이렇게 표지판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앞뒤에서 시민들이 뛰어오면서 충돌 사고 같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밀집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의견을 받아보고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불만이나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시장이 현장에 뛰어오긴 했군요. 네, 가서 사과도 바로 한 거죠. 그렇군요. 서울시가 추가 대책도 내놨어요? 네, 이게 표지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버스가 좀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선도를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29개 노선이 지나다닌다라고 했는데 10개 정도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 방면으로 가는 4개 노선, 그리고 용인 방면 가는 1개 노선은 승하차 위치를 아까 말씀드린 그 명동 입구 정류장이 아니라 우리은행 종로 지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버스 자체를 좀 줄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9401번도 명동 입구가 아니라 뭐 롯데 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옮기고요.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조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의 설명으로는 한 9,500명 정도 아까 하루 탑승객이 있다라고 했는데 5,800명 정도까지 명동 입구 정류장의 혼잡도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광역버스 노선 조정하는 거는 경기도랑 좀 협의 사항이라서 완전히 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부는 조정하기로 했고요. 그렇군요. 광역버스 그 부분까지는 지금 남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두 분 여성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장면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은 사실입니다만 그 전에 이미 문재인 정권 때도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이었죠.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코로나19 사태가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경제는 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좀 묻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여야 없이 나라의 큰 어른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북한으로부터 뭐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듣고 우리 돈으로 지어졌던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북한에서 다 폭파시켜버렸죠. 어떻게 보면 저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북에 대해서 좀 굴종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극단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여야 없이 나라의 큰 어른이고 오랜만에 공식 석상 그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와서 지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을 저는 통합시키는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내로남불격으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있어서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그 자리에 맞는 발언이었는가? 거기도 굉장히 좀 의문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행사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셨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래서 화해와 연대, 평화를 증진해 분단과 혐오를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축사를 보냈어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아직도 그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노력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도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곧 개봉될 길이의 김대중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국제적으로까지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됐는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좀 사실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대표 모두 축사를 하면서 DJ 어록을 인용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 혁신 지혜를 강조하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 이렇게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해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짧게. 예.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것은 통합의 정신을 빼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피습 사건으로 그 자리에 출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야 대표의 그 이야기들은 저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한 메시지를 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여야 대표들의 그 메시지는 국민들께 좀 울림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제 민생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민생,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치인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전국 순회 방문 일환으로 앞서 광주광역시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 적극 추진하겠다 하면서 호남 표심에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5.18 정신에 대해서 지금 보수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명확히 밝힌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광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죠. 여러 번 찾아가기도 했었고 좀 전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18 정신에 대해서 뭐 헌법 전문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그렇게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고 당시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절차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광주 시민들께도 굉장히 어필하는 이야기였겠지만 사실 국민 대다수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또 공감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는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호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빨간 마스크를 한 경호 사진까지 보면서 어떤 일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에서 일정 정도 보도를 하려면 명확하게 보도를 하던가 편파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지 않나, 똑같이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이제 경호 인력을 강화했다는 걸 보면은 뭐 오히려 그렇게 400명이나 동원했어야 됐냐 이런 비판은 없고 굉장히 뭐 엄중하게 경호하고 있다라는 취지만 보도된 것이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이 언론이 과연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공정한 보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쨌든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또 생각을 해보면은 묻지마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모방 범죄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범죄로 넘어가지는 않아도 온라인상에 내가 잠실역에서 뭐 테러를 할 거야, 이대역에서 테러를 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피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광주에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한 시민이 지금 검거가 됐는데 또 잡아보니까 실제로 그분이 또 광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방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호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고 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호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어쨌든 당분간은 저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경호는 조금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조금 과할 정도로.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당 승리라는 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기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승리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황교안 전 이제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와 비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떠오른다. 황교안 전 대표는 사실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빠르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충고의 메시지도 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총선을 이끌면서 당시 종로구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 총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 한번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황교안 아무튼 전 대표와 비교되는 지금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불출마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그 취임을 하면서 그 일성으로 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이유는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좀 차별점을 두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되면서 경기도지사를 내려놓고 대선이 끝나고 났으니까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가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고 또 성남시장 출신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당시에 분당갑이라는 지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좀 험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구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 험지를 출마하면서 또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계양을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원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고 이게 저는 과실을 가져간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진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후반부에 이제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 이걸 예고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일정을 잠시 멈췄다가 예정대로 가겠다 이제 밝힌 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각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갈 길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쨌든 12월 말에는 전직 여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구의 12명의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는 밥만 먹는 고양이 비만 고양이라고 빗대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각자 자신들의 갈 길을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할 때 보면은 꼭 이혼하고 싶지 않아도 반 정도는 이혼하고 싶고 반 정도는 나를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장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좀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소장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나 이혼할 거야. 하지만 너가 변한다면은 나 계속 있을 생각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답변서를 보냈냐면 난 변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이혼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말은 본인이 소장 보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거의 축출 이혼을 당한 상황이다. 이제 돌아갈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연말에 그 한복눈 오는 날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명씩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서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분이 정말로 그 민주당을 나가서는 그 아이덴티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피습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야, 이번에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돼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이후에 뭐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 얘기하고서 대전의 판세가 뒤집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로서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주 말 정도에는 뭐 사과를 구하는 자리라고 했나요? 뭐 그런 표현을 쓰면서 탈당을 시사를 했는데 하기는 하겠지만 좀 많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하는 모습, 서로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당에 저는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설득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준석, 이낙연 연대설이 나오고 이른바 제3지대로 나간 정치 세력들이 이제 좀 더 폭넓게 연대하는 이른바 빅텐트설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빅텐트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 위원장까지도 겸임하고 있는데 인재 영입 1호가 박상수 변호사라고 해요. 그런데 UPI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의 팬클럽 회원이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SNS상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칭찬하는 글을 많이 남기고 했다라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외연확장 인재 영입 1호가 본인을 지지하는 어떤 변호사인데 외연 확장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평가에 대해서 뭐 빅텐트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 여쭤보신 건 아마 지금 새로 나오는 신당들의 빅텐트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도 열려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는 합친다는 것은 글쎄요. 총선 끝나고 결국에는 다 헤어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태 정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로 간에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세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원내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원칙과 상식도 탈당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 이후에 다시 헤어질 것인데 그냥 어떠한 목적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이겨내보자라는 생각만으로 같이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경북 국회의원 신당 합류 인재 여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얘기한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천 후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의힘이 좀 더 긴장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조건이 있잖아요.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공천에 무리수가 있으면은 여야 없이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원내 의원이 없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지금 한 나흘 만에 4만 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글쎄요, 뭐 4만 명이라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정의당이 한 4만 8천 명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4만 명이 꽤 많은데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을 보면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480만 명이에요. 국민의힘은 4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이번에 창당을 하기 전에 이미 본인 지지자들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젊은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온라인상의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이분들에게는 신당 창당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날에 2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쭉 갔을 때 4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단순 당원으로 가입을 한 것인데 그 당비를 내는 이제 권리당원의 숫자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권리당원으로 갈 것인가? 저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이 4만 명에도 분명히 허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지금 뭐 엄청나게 이번 총선에서 파급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덜 들어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공천에서 무리수가 있으면 오겠다는 뭐 즉각적으로 오겠다는 의원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이제 당대표 할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를 하면서 나가기도 했고 뭐 대권 주자와의 좀 이런 불화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에게 본인의 모든 정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고 다만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새로운 정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분명히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전은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총선이 지났을 때 시작은 좀 미약할 수 있겠지만 총선 과정에서 정말로 다른 모습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총선 이후는 좀 기대가 되는데 총선 과정에서 합류하는 현직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전에는 합당이 없다라고 좀 전제라든지 조건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창당을 하면서 왜 쌍특검을 거부했느냐. 특검법을 거부했느냐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 특검법 사건은 왜 거부했느냐. 뭐 김건희 특검법이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다 치더라도 왜 그걸 거부했느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도 총선 후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합친다면은 그 힘을 실어주는 데는 일정 정도 제약이 있지 않느냐. 단지 총선용이라고만 보면은 이 당의 파급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른바 쌍특검 법안 이제 국회로 돌아오면서 특검법 2라운드가 이제 펼쳐지게 됐어요. 여당은 하루라도 좀 빨리 표결하자는 입장이고 반면 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에서 뭔가 여야가 좀 바뀐 것 같은 입장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해요. 이게 국회에서 특검이라는 것이 법률안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해서 이 법률안을 통과를 시킨 것인데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안에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가고 그럼 국회에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면 그때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가 되는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뭐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국회에서의 표결을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 지금 민주당은 전혀 뭐 급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빨리 털고서는 총선을 진행을 하고 싶으니까 당장 표결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얘기를 하는 것은 미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미루고 싶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총선용으로 넣은 특검법이라는 게 법률안이라는 것이
야당의 모습에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야당에서는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해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고 심지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하기 전이에요. 가족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족에 대한 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수인데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의 시간을 민주당이 벌기 위해서 이거를 총선 과정에서 계속 이슈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사가 1300여일 동안 지금 검찰에 있는 거예요. 이 특검 법 통과 여부를 떠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불기소라면은 타당한 이유를 대서 불기소를 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왜 총선용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제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소환 조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법률 안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당시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그때 이유를 밝혔어요.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도저히 본인이 깰 수 없다. 특검이 악법이다. 총선용이다. 이거는 오히려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작했으면 이런 법이 나왔겠습니까? 네. 본격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은 지금 전종철의 전격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현장에서 90대 여성이 지진 발생 12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이 여성은 무너진 2층짜리 주택 건물 잔해 속에서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을 넘기고 꼬박 닷새를 견디면서 생존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지진 현장에선 사망자가 이미 100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여진과 폭설이 이어지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